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열흘 만에 7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울산에서는 자가격리자가 넉 달 만에 4배가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제약사가 만든 코로나 백신 시노팜을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방송 출연을 앞두고 가상화폐 도지코인 가격이 또 들썩였습니다. 폭등한 도지코인을 보유하고도 출금하지 못하는 등의 코인 사기 피해 사례들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제주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운전자는 구조됐지만 음주운전을 하면서 영상통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발사한 로켓의 잔해가 통제를 벗어난 상태로 지구를 향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 오전 남태평양에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었습니다만 어제에 이어 하루 종일 흙먼지가 전국을 뒤덮어 답답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확진자의 3분의 2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백화점과 대형병원 등 사람들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우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지난 5일 14층 병동에 간병인 1명이 첫 확진된 이후 14층과 11층의 환자와 보호자, 다른 간병인까지 지금까지 5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역학조사는 일단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하고 있고요. 그날 일단은 거의 다 완료는 지금 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또 강북구의 PC방에서 10명, 은평구 종교시설에서 5명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백화점과 수산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서울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의 한 통신 판매 업체와 부천시의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오면서 전체 확진자는 하루 새 55명 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확진자는 전체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700명을 넘은 건 열흘 만입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울산 상황이 심각합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체 확진자의 60%를 넘어섰습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울산의 자가격리자는 넉 달 만에 4배로 늘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태화강 둔치 임시선별진료소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검체 검사를 받으려면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사흘 전 한산했던 모습과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거 회사에서 전부 다 단체로 하라고 해서. 회사에서? 예, 이 많이 많은지 몰랐는데 오늘 많이 왔네요. 울산의 한 보험회사에서는 지난 6일부터 지금까지 직원과 가족 등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울주군의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사흘 만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딸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용하는 사람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울산에서는 지난 3월 8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지난 1월 1000여 명이었던 울산의 자가격리자는 넉 달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2곳의 수용률도 70%를 넘어섰습니다. 전파력이 엄청 셉니다. 많습니다. 거의 만실 한 300명 이상 되고. 강릉에서는 이달 들어 외국인 근로자 76명이 확진됐습니다. 외국인 확진자의 공장 동료인 내국인 1명 등 시민 10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의 7.1%인 366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버이날을 맞아 백신이 최고의 효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어르신들의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한 현직 경찰은 지휘부가 접종을 강요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예방접종센터. 어르신들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아니 1차보다 2차가 더 힘든다 이러시는데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할 때 조금 급소 반응이 이런 건강관리 무서워서 무서워하실 거 없어요. 정 청장은 고령층의 이상 반응 신고는 0.1% 정도라며 빠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자녀분들이 챙겨봐 주시고 좀 더 예방 접종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버이날을 맞아 SNS를 통해 지금은 백신 접종이 최고의 효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의 한 현직 경찰관은 지휘부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여기 나무를 갖고 시도 경찰청장님은 다시 또 그 서장님은 다시 또 심리적 압박에 의한 우리가 반강제적 접종이 아니었나. 현재까지 경찰관 11만 7천여 명 중 67%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마친 가운데 최근 접종 후 뇌출혈과 반신마비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한 경찰관이 잇따랐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제약사가 만든 코로나 백신 시노팜을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비서구권 국가 백신으로는 처음입니다. 정작 미국이 군부를 짚인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유예는 논의 출발부터 암초를 만났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리아 공항, 비행기에서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시노팜을 가득 내립니다. اليوم في موقف جديد يعكس بجلاء عمق الصداقة الصينية السورية حيث نتسلم.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선 시노팜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줄까지 섭니다. 이런 중국의 백신 외교가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WHO가 중국 시노팜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비서구권 국가로는 처음입니다. WHO gave emergency use listing to Sinopharm Beijing's COVID-19 vaccine, making it the sixth vaccine to receive WHO validation for safety, efficacy, and quality. 이로써 시노팜 백신은 백신의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전 세계 공급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다른 중국산 백신 시노백도 긴급 승인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중국의 백신 외교에 날개가 달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논의가 어떻게 이어갈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Der Schutz von geistigem Eigentum ist Quelle von Innovation und sollte es auch in Zukunft bleiben.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도 대표가 원재료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며 우려하는 등 현 상황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런 만큼 미국 정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가상화폐 도지코인 가격이 오늘 또 들썩였습니다. 자신을 도지 아버지로 부르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방송 출연을 앞뒀기 때문인데요. 시가총액 100조 원이 넘는 이 가상화폐가 한 사람의 말과 행보 때문에 여러 차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복면을 두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등장한 영상입니다. 미국 유명 TV쇼인 SNL 출연을 하루 앞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도지코인 로고인 시바견을 합성시킨 사진을 올렸는데 그 즉시 도지코인 가격은 8% 정도 폭등했습니다. 사실 도지코인 시세는 머스크가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평입니다. 2월 9일 머스크가 올린 트윗 하나에 급등세를 타기 시작한 도지코인은 트윗 한 줄마다 요동을 치다 본인이 도지코인 아버지라는 주장에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도지는 올해에만 2만% 뛰었고 시가총액 규모는 한국 돈 105조 원, 삼성전자에 이어 코스피 시총 2위 수준입니다. 미국 포브스는 어떤 자산이라도 TV쇼나 소셜미디어 언급에 가치 평가가 오른다면 구매 전에 중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의 약간 장난기 스킨 걸면서 본인의 재테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화폐도 인쇄된 종이일 뿐이라며 투자자들이 믿으면 도지코인도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가상화폐가 투기인지 투자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나흘 전 다단계 사기 혐의로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이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서 투자자들에게 동참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경찰이 압수수색한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측에서 쓴 탄원서입니다. 업체는 이 시대의 마지막 기회를 또다시 놓칠 수는 없다며 잘못을 바로잡아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탄원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탄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모인 사람들은 업체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꼭 협조하자고 다짐합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업체를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걱정합니다. 이걸 가지고 상대방의 간절함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지네들이 살기 위해서. 경찰도 추가 피해자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5만 명이며 피해 금액도 당초 알려졌던 1조 7천억 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찰이 추산하는 피해액은 최소 2조 원가량인데 이 가운데 거래소 계좌에 남아있어서 몰수 보존한 돈은 2,400여억 원뿐입니다. 경찰은 나머지 돈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업체 임원 10여 명을 출국 금지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춘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가상화폐 광풍 뒤에는 대박의 꿈을 쫓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피해 유형도 사기 수법도 다양했는데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늘 취재우톡에서는 이들을 만난 정준영 기자에게 피해 실태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먹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안 내주고 경찰서에 잘 모르겠다. 코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온 정준영 기자와 그 실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저는 목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더 솔깃해서인지 코인 피해에는 좀 잘 안 들어왔었는데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피해자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카톡방들에 들어가서 제 그 연락처를 남겨놨더니 그 단시간에 많은 제보들이 몰려와서 피해자들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 피해 규모가 좀 잡힌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경찰이 한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최소 5만 명의 피해액이 현재까지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이 여러 가지라면서요? 뭐 소위 펌핑이라고 합니다. 이 폰이 좋다 이렇게 펌핑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고 그래서 순식간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세력들이 그거를 털고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투자를 했던 일반 그 사람들은 그 헐값으로 떨어지는 그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작전 세력이 있다고 봐야 하나요? 시세를 펌핑하는 그 일을 맡았던 업체 대표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전 세력이라는 게 실체가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사기도 좀 많습니까? 업계에서 추산하기로는 한 200개 정도의 거래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실제 그 계좌와 연동된 거래소는 4개에 불과합니다. 거래소들이 이렇게 난립하다 보니 그 제가 만난 피해자는 그 핫한 도지코인 380만 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 분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대요. 너는 지금 벼락 부자 된 거냐고. 그래서 축하 카카오톡이 그 쇄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분은 그걸 보면서 되게 속이 썩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거래소가 지난해 말부터 출금을 해주지 않으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거기에서 코인을 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거래소를 찾아가 봤는데 불은 꺼져 있고 문은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센터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는 문을 닫아뒀다고 하는데 굉장히 놀랬던 건 뭐냐면 입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출금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는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 판단은 고객께서 직접 하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부실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유가 좀 뭐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최초에 한국에서 거래될 때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그 거래소에서밖에 팔질 않았거든요. 네. 투자자들도 한탕 벌려면 위험한 코인에 투자를 해야 그만큼 뭐 잃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얻는 것도 더 많겠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코인 때문에 사기를 입었다. 그러면 법적으로 좀 보호받을 장치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라는 것이 워낙에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시세로 피해액을 산정할지가 되게 애매하고요. 가상화폐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피해 사례 한 줄 톡으로 요약한다면? 피땀 눈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취재를 하면서 만난 피해자가 했던 얘기인데요.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면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그 피해자들은 자기네들이 본 피해를 국가에게 배상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라고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불거진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낙마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성남 민심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가족의 라인펀드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등 3명의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 민심과 당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내에선 후보자들의 도덕성에 문제는 있지만 낙마할 정도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그 결정적인 문제인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장 전입과 가족 동반 국비 출장,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도자기 밀수 의혹의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반대하고 있어 두 사람 모두 혹은 둘 중 한 명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도 임혜숙, 박준영 버려야 한다, 임명하면 탈당하겠다는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민의 범주가 정해져 있는데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며 낙마 수위에 대한 고심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가족의 라인펀드 특혜 의혹 고발까지 검토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족 특혜 투자 의혹에 대한 해소 없이는 국무총리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내일 저녁 송영길 대표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친문 강경파와의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는 관측입니다. 송 대표는 취임 일주일 만에 당 핵심 보직에 친문 주류보다 개파성이 옅은 인사를 중용했고, 김 총리 후보자는 조국 사태 등 현안에 대해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 당정청 정책 조율의 중책을 맡을 정책위의장에 삼선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친문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박 정책위의장은 조국 사태, 이른바 검찰 개혁 등에 대해 강성 지지층과는 다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수처 이후에 중대수사청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왜 또 저러지? 이럴 때는 사실은 속도 조절을 했어야 됩니다. 송 대표가 임명한 윤관석 사무총장, 김영호 비서실장 등도 친문 진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강성 지지층과 다른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기대에 못 미쳤고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위 당정청에서 투톱을 이룰 두 사람이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 등 친조국 세력과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혁과 민생이 다르지 않다,
함께 동시에 영리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송 대표와 김 후보자를 향해 사퇴하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9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송 대표와 친문 주류 인사들 간의 당내 주도권 경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격동의 현대 정치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8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 전 총리 측은 오늘 정오쯤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포천 출신인 고인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1년 정계 입문에 내리 육선을 했고 내무장관과 여당 원내대표, 국회 부의장을 거쳐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 측이 자신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윗선에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시를 내린 사람으로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를 지목했는데 봉 전 차장검사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같은 경우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 검찰 측은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 전 차관이 나쁜 사람인지가 아니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이 위법을 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두 사람이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규원 검사 변호인은 당시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지시로 움직였던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거는 검사로서 상급자의 지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업무에 따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서 본건을 한 거고. 불법 출금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화가 안 돼 실제로 봉 전 차장이 보고는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측이 봉 당시 차장은 단순히 보고만 받은 게 아니라 불법 출금을 지시한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봉 전 차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불법 출금에 관여한 정황도 공개했습니다. 이 비서관이 이규원 검사에게 전화해 빨리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내주라고 했고 차규근 본부장에게는 이규원 검사가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비서관은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제주에서 만취한 20대가 몰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음주운전 와중에 친구와 영상통화까지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자동차가 빠져 있습니다. 출동한 해경구조대가 탑승자를 수색합니다. 차량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차 접근 중에 있음. 오늘 새벽 6시 15분쯤 제주의 한 포구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A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친구가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했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다행히 스스로 탈출해 저체온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탑승자는 자유 혼자 스스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투어를 하고 있었던 친구를 잡았는데요. 자동차 한 대가 갑자기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에 끼어듭니다. 달리던 버스가 그대로 들이받으며 2차 사고로 이어집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나 한 명이 다쳤습니다. 차가 많으니까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1차로로 급차선 변경. 역사로 일반이죠.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천안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도시가스 배관이 절단된 점을 토대로 방화 등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최근 한 편의점 업체 포스터에 그려진 솜 모양이 남성 혐오의 이미지라면서 논란이 일었고 그 여파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했던 다른 기업들 광고도 뒤늦게 도마에 오르는 상황인데 기업들은 행여나 불똥이 튈까 자체적으로 검열에 나서는 등 비상입니다. 오늘은 확산되는 남성 혐오 논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인 한 편의점 업체의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속 손모양 그림이 남성을 비하한다며 온라인에서 항의가 이어졌죠.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런 생각이랑 이런 논란이 없이 지나갈 만한 내용이지만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불쾌감을 줬기 때문에. 손가락 모양이 남성 혐오를 부추긴 페미니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의 로고와 유사하고 포스터 속 영어 문구 끝글자도 해당 커뮤니티를 뜻한다는 주장에 이어 달과 별 모양 그림도 한 페미니즘 학회 마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이미지 제작과 문구에 주의하겠다며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남혐 논란은 공적 영역에서도 나왔습니다. 경찰 교육용 홍보 자료도 비슷한 손가락 이미지가 논란이 됐었죠.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목적을 전혀 달성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걸 수정한다. 이렇게.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 메뉴 광고도 잇따라 도마에 오르는가 하면 해당 이미지를 쓴 업체의 계약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불매 움직임으로까지 번지자 일부 기업들은 자체 검열까지 나서며 비상이 걸렸죠. 모든 업계가 조금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향후 이런 논란거리를 안 만들기 위해서 지난 이미지나 제작물들을 다시 한 번 더 지금 법을 체크하고 있는 상황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의도가 전혀 없더라도 소비자는 광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합니다. 청년들이 혐오와 관련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기업이나 기성세대에서 젠더 문제로 비화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손가락 모양을 전부 문제 삼거나 무조건 남성 혐오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딱히 그렇게 뭐 남성 혐오 같진 않다고 생각하고 약간 과민 반응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솔직히 포스터 봤을 때는 그렇게 아무 생각이 안 들었는데 남성 혐오 논란의 불씨가 과도한 성별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과 나들이를 계획했다가 뿌연 하늘을 보고 취소하진 않으셨는지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시내 모습입니다.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흐립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입니다. 예, 가족의 날이라서 멀리까지 여기 찾아왔는데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아쉬워요. 여의도 고층 빌딩에 올라가 봤더니 건물을 제대로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옥상 빌딩에 부모님이랑 같이 왔는데 전망대에 올라오는데 이제 너무 하늘이 뿌여서 좀 서울의 경치가 다 안 보이는 게 아쉽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에서 고농도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매우 나쁨과 나쁨을 기록했고 1시간 평균값 최고치는 한때 서울 775 마이크로그램, 수원 96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영동 등 일부 지역에 돌풍이 불면서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는 현재 주의보 수준이고 미세먼지만 아직 경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사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으며 점차 약해지겠지만 내일까지 영향을 받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쯤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늦지막이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황혼, 재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초고령 재혼에 성공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수명이 길어지고 개인의 삶을 중요시 생각하면서 재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최고령 재혼은 98세였습니다. 안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아내와 황혼 이혼한 69살 정상기 씨. 노년에 혼자가 되면 쓸쓸히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옛말이라고 말합니다. 재혼도 하고 싶지만은 친구로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것이 내 바람이에요.
노년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꾸려나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 상당히 젊습니다. 지난 2000년 2,800여 명이던 60세 이상 황혼 재혼 인구는 지난해 9,940여 명으로 훌쩍 늘었고 75세 이상 초고령 재혼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재혼한 최고령 남성은 만 97.8세, 여성은 96.2세였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난 데다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달라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서로 잘 통하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다. 특히 같은 취미생활이나 종교활동 등 관심사를 공유하는 게 중요해지면서 각종 동호회나 교회 등에서 만남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이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우주로 로켓을 발사했는데 22톤에 달하는 잔해가 통제를 벗어나 지구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기권으로 진입할 것이란 관측인데 과기부는 내일 오전에 남태평양에 잔해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잔해 추락을 놓고 미국과 중국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3, 2, 1, 대화! 불꽃을 뿜으며 발사대를 출발하는 로켓. 중국의 우주 로켓 창정5B입니다. 짓고 있는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을 우주건설 현장에 성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太阳一帆板展开工作正常 문제는 발사 과정에서 발생한 길이 20m, 무게 22톤의 로켓 잔해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기부는 한국 시간 내일 오전 11시 40분쯤 남태평양에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궤도 변화가 없는 한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잔해 추락을 놓고 미중 두 나라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중국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Space behaviors, it's in the shared interests of all nations to act responsibly in space to ensure the safety, stability. 중국은 서방 국가들이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绝大部分器件将在载入过程中烧蚀销毁，对航空活动及地面造成危害的概率极低。 우리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미국 우주작전 센터와 함께 로켓 잔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외교 무대인 G7 회의를 마치고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기존에 쓰던 북핵 폐기 대신 포기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다루는 국제사회 기준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인지 윤동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교개발 장관회의를 마치고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대북 정책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다짐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에 설명할 것이라고 정 장관이 밝힌 새 대북 정책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번 회의 공동 성명문에선 그동안 북핵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시하던 CVID 대신 CVIA란 용어가 처음 쓰였습니다. 폐기가 포기로 바뀐 겁니다. 폐기는 북한 내 핵물질을 모두 외부로 반출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포기는 2015년 미국-이란 합의처럼 핵 연료봉 등만 폐기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북한이 거부감을 갖는 표현만 피했을 뿐 미국의 비핵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CVIA로 바꿨다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유연한 접근의 일부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외무성이 대남 대미 위협 담화를 쏟아낸 뒤 엿새째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공식 발표까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석 달이 넘은 상황에서 그동안 이 쿠데타 세력의 만행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데타 군경이 시위대 가족을 끌고 가고 있는데 심지어 20일 된 아기까지 인질로 잡아갔다고 합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 반군입니다. 군부의 전초기지에 불을 지르며 공격합니다. 사실상 내전 상태입니다. 반군부 거리 시위도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얀마 군경은 시위대의 가족을 납치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5일 밤 남부 몬주 무돈 지역에선 군경이 생후 20일 된 신생아를 인질로 데려갔습니다. 시위 주도자를 검거하지 못하자 그의 부인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까지 데려간 겁니다. 남아있는 아들에게는 아빠에게 전화하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지난 6일에도 팟데인 지역에서 수배 중인 시위자의 어머니와 동생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는 군부가 매일 시민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있다며 59명이 잡혀간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얀마 군경의 폭력으로 현재까지 770여 명이 숨졌고 4,800명 넘게 체포되거나 구금됐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제3지대냐 입당이냐입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3지대에서 정치 활동을 할지,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그야말로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홍 기자, 당초 윤 전 총장이 이번 달 중순쯤에 입장을 내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요,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그러니까 6월에 이 정계 진출을 할 거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합당 등 이 야권 지도체제 정비가 끝난 뒤에 보다 정돈된 입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야권에서 나온 전망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자기 확신, 네. 이게 조금 좀 부족한 것 같고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5월 한 6월까지도 갈 것 같아요. 6월. 당의 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면 8월 9일부터는 당에 입당이 돼 있어야 되고 윤석열 전 총장은 6월 중에나 늦어도 7월 초에는 정치를 할지 말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나가려면은 8월 9일까지는 입당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국민의힘 입당하는 것이 득이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하고 또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우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면서 이 국민의힘 입당을 반대했었죠. 네. 그런데 그제 발표된 일요신문의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요. 윤 전 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면 어떤 세력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세력이 39.9%, 야권 중 제3세력이 26.3%였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입당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제3지대에서 당선이 됐었잖아요. 예. 이것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하나의 참고할 만한 사례로 제시가 됐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 대선은요. 결선 투표가 없어서 이 막상 투표를 앞두고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제3후보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어제 제주연구원 강연에서 한국 대통령 중심제는 양당제를 선호하는 정당체제라면서 이 제3지대의 성공 가능성을 반신반의했고요. 신지호 전 의원은 주간조선 기고문에서 국민의힘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접수하기 좋은 내부 문화와 이 생리를 가졌다면서 입당을 추천했습니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이 불거질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당 차원에서의 조직적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윤 제3지대냐 입당이냐의 느낌표는 호랑이 굴에 달렸다로 하겠습니다. 네. 3당 합당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는 이 국민의힘이 개혁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즉 호랑이 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이 행보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초선이 안 뜨는 이유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대진표, 그러니까 윤곽이 드러날 듯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는 다음 달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홍 기자, 초선 의원들이 초반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주목을 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이 젊은 개혁 주자를 상징하는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이 예전보다 주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초선, 김웅 의원이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40분 동안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인물이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건 없다. 그러니까 세게 붙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누구의 개파다, 꼴붕이다, 이런 이야기가 안 듣도록 자기만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김 전 위원장이 김웅 의원에게 덕담 수준이 아니라 힘을 실어줬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도 그럴 것이 이 김 전 위원장은 줄곧 새로운 인물을 강조해왔는데 네. 김웅 의원 외에는 지금 딱히 다른 대안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초선 의원들 중에 당대표 출사표를 내고 움직이고 있는 것 김 의원이 유일한 사람이고요. 최고위원회에 오히려 10명 가까운 후보군이 몰려 있습니다. 일부 초선 의원은 어제 김 전 위원장과 이 김웅 의원의 만남을 두고 정치 원로와 만나는 사실을 언론에 알려서 공개하고 또 그 내용을 밝히는 모습이 옛날 정치인의 길을 답습하는 것 같다 하면서 또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56명 초선 그룹에서도 지금 합치된 하나의 의견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초선 의원들이 김웅 의원을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정작 용기를 내서 뛸 생각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현실적으로는 이 전당대회 구조에 대한 우려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라는 룰이 이른바 새 얼굴들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당대표 기탁금만 해도 1억 원, 한마디로 돈 많이 드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차기 당대표의 가장 큰 역할이 대선 관리일 텐데, 한 초선 의원은 대선 국면에서는 지난 대보선과는 다른 차원이 다르게 이 정치 공작과 변수들에게 대응해야 하는데 경험치가 부족한 인물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초선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면 결국은 또 올드보이들의 경영작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초선 대 중진이라는 구도를 제외하면 영남 대 비영남이라는 구도가 남습니다. 네. 당대표마저 지금 영남이 된다면 외연 확장의 걸림돌이 될 거라는 지역 배분론, 그리고 핵심 지지 기반을 버릴 수는 없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맞붙는 상황입니다. 또 스물스물 지역 프레임이 고개를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초선이 안 뜨는 이유의 느낌표는 108번뇌라도 해야로 하겠습니다. 네. 17대 국회에서 소신을 쏟아냈던 열린우리당 초선 108명, 당 지도부에게 이 다양한 숙제를 안겨줘서 108번뇌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동시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사례도 됐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56명, 56번뇌만큼이라도 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프로축구 K리그 수원FC가 제주를 꺾고 승격 더비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프로야구는 이틀 연속 미세먼지로 경기가 취소돼 미뤄진 경기가 내일로 또 연기됐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던 수원FC의 공격을 이끈 건 센터백 조유민이었습니다. 전반 17분 코너킥을 머리로 연결해 골망을 흔듭니다. 몸싸움 와중에도 뒤통수로 공을 돌려놓는 재치 있는 슈팅. 11분 뒤 이번엔 반대편에서 올라온 코너킥을 받아 총알 같은 헤더로 추가골까지 터뜨립니다. 지난달 4일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했던 조유민. 제주전 2경기 3골을 터뜨리며 완벽한 제주 킬러에 등극했습니다. 라스의 후반 쐐기골까지 묶은 수원FC의 3대1 승리. 수원FC 원정 패배를 마지막으로 6경기 무패를 이어온 제주는 이번엔 홈에서 또 발목이 잡혔습니다. 대구FC 주장 김진혁이 머리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불과 3분 뒤 인천의 어설픈 수비 실수를 틈타 세징야가 긴 골문에 공을 밀어넣습니다. 오후성의 후반 막판 쐐기골까지 더한 대구.
구단 사상 최초 5연승을 달리며 제주를 제치고 리그 3위로 도약했습니다. 대구의 세징야는 부상 복귀전에서 맹활약하며 수호신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전국을 뒤덮은 뿌연 몽골발 황사에 프로야구도 발목을 잡혔습니다. 어제 미세먼지로 취소되면서 오늘 더블헤더 편성됐던 1차전이 또다시 취소됐고 2차전만 진행됐습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이틀 연속 미세먼지로 열리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오늘 종일 황사로 힘드셨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데요. 오늘 밤부터 농도가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까지도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호흡기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곳곳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부는 오늘 저녁까지, 강원 영동은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서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0도, 대전 9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1도, 대전 23도, 전주 22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다가오는 월요일과 화요일, 또 수요일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 손을 포개보지만 유리창의 차가운 기운만 감돌고 부모님 가슴이 아닌 유리창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고 나니 그 품이 더욱 그리워졌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유리창 상봉이 새삼 부모의 손 한 번 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 품에 안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는 듯합니다. 당연했던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요즘, 당연히 여겼던 부모의 사랑도 다시 돌아봅니다. 죽어라 힘들게 일하셔도, 대충 점심을 때우셔도, 발꿈치가 다 해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던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 같아 가슴 한켠이 시렸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준 모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